지금 세계의 교통 전문가와 학생들이 한국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앞선 교통을 배우기 위해 유럽과 미국을 바라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럽과 북미, 아시아의 대학과 연구진이 한국의 대중교통을 직접 확인하러 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당연하게 매일 타는 버스와 지하철, 대체 어떤 점을 보고 세계는 놀라는 걸까요? 이젠 완전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가 되어버린 한국 교통,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교통 선진국이라는 말은 저희 학교에서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통했습니다. 편리한 나라인 건 맞지요. 하지만 세계가 배워야 할 기준은 여전히 우리 쪽이라고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공 견학지가 한국으로 정해졌을 때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에게는 배우고 오자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과장된 평가의 허점부터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 저희는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열차를 타기 전에 저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하나 줬어요. 오늘 하루 동안 각자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면 오히려 흠이 잘 보인다고요. 학생들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몇몇은 신이 나 보이더군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날 알았어요. 학생들은 가방을 앞으로 돌려 안고 서로 어깨를 붙이고 섰고 저도 손잡이를 겨우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보였어요. 이 난리 속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마르타가 서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가장 들떠 있던 학생입니다. 저는 마르타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마르타가 앉으려는데 옆에 서 있던 한국 승객이 조용히 손을 들어 좌석 위를 가리켰어요. 분홍색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자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단속이 있는 거겠지요. 벌금이 있거나 카메라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2만 원 전철에서 자리가 비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벌금은 얼마냐고요. 그분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런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비워두는 거라고요. 토마스가 다시 물었어요. 단속이 없는데 왜 비워두느냐고요. 토마스는 이번 견학을 처음부터 미심쩍어 하던 학생입니다. 출발 2달 전부터 한국 교통 자료를 뒤져서 저한테 가져오곤 했어요. 좋은 자료가 아니라 이상한 자료만요. 사고 기록, 지연 통계, 불만 접수 건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분은 질문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답했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토마스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의 문제점 항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르타가 웃으면서 거봐요, 했습니다. 토마스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자리 하나를 비워두는 게 효율적입니까? 저는 토마스 편을 들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좋은 교통은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열차가 다음 역에 섰습니다. 배가 부른 여성이 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더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자기 자리에 앉는 사람처럼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그 여성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박수를 치는 사람도 없고 잘했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휴대전화를 보거나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2 정거장 뒤에 그 여성이 내렸습니다. 자리가 다시 비었어요. 사람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자리 앞으로 밀려왔는데 힐끗 보더니 그냥 손잡이를 다시 잡더군요. 우연히 2번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지요. 그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같은 제도가 있거든요. 15년쯤 전에 도입했고 그 설계회의에 제가 자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색을 다르게 하고 표지판을 붙이고 안내 방송까지 넣었어요. 회의실에서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그냥 좌석이 됐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속을 늘려야 한다고 결론을 냈고 그것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마르타가 저를 보고 물었어요. 교수님, 우리는 왜 안 됐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설은 똑같았거든요. 표지판도 좌석색도
안내 방송도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다른 건 하나뿐이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말이 거의 없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는 빈자리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에 내려서는 내내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과 계단 없이 이어지는 통로를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의 과제를 물었습니다. 문제점을 찾은 학생은 셋이었어요. 환승 통로가 길다는 것, 안내 방송이 빠르다는 것,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타의 수첩은 달랐습니다. 문제점 칸이 비어 있었어요. 대신 그 아래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홍색 자리, 아무도 안 앉음. 다른 학생들 수첩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임산부가 앉는데 3초, 쳐다본 사람 없음.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 하나씩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본 것 하나로 이 나라 교통 전체를 판단하지 말자고요.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던 건 우연일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남은 나흘 동안 저는 이 나라 교통의 진짜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견학용 전세버스를 미리 예약해 두었거든요. 견학 장소 사이를 옮겨 다니는데 쓰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르타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대중교통을 배우러 와서 전세버스를 타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안전이고 하나는 일정입니다. 20명 가까운 학생을 낯선 나라의 대중교통에 풀어놓으면 누구 하나는 반드시 놓칩니다. 30년 동안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세 번째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 하나 때문에 학생들이 들뜬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토마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 저와 같은 편에 섰던 학생이에요.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제 편일 줄 알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대로 반박하려면 직접 타봐야 한다는 겁니다. 타보지도 않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지만 타보지도 않고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요. 학생 20명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전세버스를 취소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져서 취소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취소한 것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 교통의 허점을 학생들 앞에서 제 손으로 찾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남은 나흘 동안 한국을 가장 믿지 않는 사람이 한국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좋아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20명이 대중교통으로 움직이려면 챙길 게 많아집니다. 몇 시 차를 타는지, 어디서 갈아타는지, 지금 몇 명이 남았는지 계속 세야 하지요. 그날부터 저는 인원을 세는 일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그날 일정은 3군데였어요. 시내에서 1번, 외곽에서 1번, 다시 시내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갈아탈 때 학생 넷이 뒤처졌습니다. 사람이 밀려드는 통에 문이 닫혔고 넷은 승강장에 남았어요. 저는 속으로 거봐라 했습니다. 이래서 인솔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두 번째 견학지는 담당자가 시간을 맞춰 기다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되돌아가서 넷을 데려오면 나머지 16도 같이 늦어요. 그렇다고 넷을 낯선 나라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때 뒤처진 학생 하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열차를 타고 환승역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저는 안 된다고 하려다 말았어요. 셈이 서지 않았거든요. 표를 새로 사야 하고 다음 차가 언제 올지 모르고 길을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요. 넷은 10분 뒤에 환승역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는 새로 사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침에 쓰던 카드를 그대로 찍었답니다. 길은 바닥과 벽에 붙은 표시를 따라왔다고 하고요. 다음 열차는 몇 분 만에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담당자가 기다리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으면 어땠을까요? 넷은 표를 새로 샀을 겁니다. 다음 차를 30분쯤 기다렸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일정을 하나 접었을 겁니다. 마르타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어요. 그날 우리가 탄 것은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지역버스였습니다. 운영하는 회사도 다르고 타는 것도 달랐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이동은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나뉘어 있는 건 운영하는 쪽 사정이지요.
이 나라는 그 사정을 승객에게까지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그때부터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문제점 목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예정보다 40분 일찍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어요. 전세버스를 탔으면 더 빨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왔거든요. 그런데 차를 대고 20명을 모으고 막히는 길을 지나는 시간을 떠올려 보니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르타가 토마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 거냐고요. 토마스는 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공을 들인 곳이니 이 정도는 당연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다를 거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토마스 편에 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음 날 중심지 견학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수도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역을 골랐어요. 이용객이 적고 관광객은 오지 않고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역이었습니다. 토마스 말이 맞다면 격차는 거기서 드러납니다. 나라가 공을 들인 곳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요. 그리고 그 장소는 제가 골라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고른 곳이면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고른 곳이라면 그건 증거가 되니까요. 저는 그 증거를 가지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 역으로 갔습니다. 1시간 반쯤 걸렸어요. 창밖으로 건물이 점점 낮아지더니 나중에는 논이 보였습니다. 학생들도 조용해졌어요. 여기까지 오면 어제 본 것과 다를 거라고 다들 짐작했을 겁니다. 가는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갈 곳은 내가 골랐다고요. 어제까지는 남이 짜준 일정을 따라다녔지만 오늘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토마스가 웃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문제점을 찾기 쉽겠다고 하더군요. 작은 역이었습니다. 개찰구가 2개고 사람은 우리 말고 67명쯤 있었어요. 관광객은 1명도 없었습니다. 역 앞에 버스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우리가 탄 열차가 도착하고 나서 몇 분 뒤에 출발하더군요. 마르타가 그걸 보고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열차 시각에 맞춰 다니는 버스였어요. 저는 우연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승강장에 안전문이 서 있었어요. 어제 중심지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로와 승강장 사이를 막아놓은 유리문 말입니다. 열차가 서면 열리고 떠나면 닫히는 그것이요.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런 설비는 돈이 많이 듭니다. 문만 닫는 게 아니에요. 열차 문과 위치를 맞춰야 하고 신호를 연결해야 하고 고장나면 사람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큰 역부터 해요. 작은 역은 뒤로 밀리고 대개는 끝까지 순서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저는 역에서 일하는 분을 찾아 물었습니다. 이 역에도 안전문이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분은 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왜 없어야 하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용객이 이렇게 적은데 비용이 아깝지 않으냐고요. 그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예전엔 여기서 사람이 떨어졌으니까요. 저는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은 덧붙이지도 않았어요. 몇 명이었는지, 언제였는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라는 듯이 그냥 거기서 끝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작은 역에서도 같은 사고가 있었어요. 승강장에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 안전 설비를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고 저는 그 자문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 결론은 이랬어요. 그 역의 이용객 수를 생각하면 설치 비용이 맞지 않는다. 대신 안내 방송을 늘리고 바닥 표시를 다시 칠하는 편이 낫다. 보고서는 채택됐습니다. 저는 잘 쓴 보고서라고 생각했어요. 숫자가 정확했거든요. 그 역에는 지금도 안전문이 없습니다. 토마스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르타가 저에게 물었어요. 우리나라 작은 역에는 왜 없느냐고요.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순서 때문입니다. 이용객 수로 줄을 세우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다가 돈이 떨어지면 거기서 멈춥니다. 작은 역은 그 줄의 아래쪽에 있어요. 그 줄 세우는 방식을 정하는 회의에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계산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날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여기는 그 줄을 끝까지 내려갔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비교표를 꺼냈습니다. 견학 전에 만들어 온 것이에요. 항목이 12개쯤 있었고
그중 하나가 중심지 집중형 발전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수도에만 자원을 몰아서 겉으로만 앞서 보인다는 뜻으로 적어둔 항목이지요. 저는 그 줄에 선을 그었습니다. 토마스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뭐라고 하실 겁니까? 30년 동안 학생이 저에게 그렇게 물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역을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문제점을 찾으라고 하려다 그 말은 삼켰어요. 학생들이 흩어졌습니다. 10분쯤 뒤에 하나씩 돌아왔어요. 승강장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이 열려 있고 안이 깨끗하다고 했고요. 열차가 몇 분 뒤에 오는지 화면에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학생 하나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역에 이런 게 다 있는 게 보통이냐고요. 보통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역이면 낮에 직원이 한 명 있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는 말 없는 학생을 또 봤어요. 그 아이는 안전문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찰구에서 승강장까지 이어지는 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계단이 어디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 사이가 끊기지 않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때도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열차에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안전문은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순서를 바꿔야 하지만 결국 돈과 결정의 문제예요. 우리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 빈자리는 다릅니다. 그건 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단속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저는 아직 그걸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이 터졌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탔고 숙소 근처에서 내렸어요. 10분쯤 지나서 마르타가 가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가방에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도요. 그날 저녁에는 학생들 발표 준비 시간이 잡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도 아침 일찍이었고요. 저는 화를 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심했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귀국이 막힙니다. 서류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동안 누군가는 남아야 해요. 남는 사람은 인솔자인 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9명은 누가 데려가느냐는 겁니다. 마르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토마스가 옆에서 한마디 했어요. 이건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두고 내린 물건은 사라지는 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다를 게 없다고요.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녔고 두고 내린 물건이 돌아온 적은 손에 꼽습니다. 우리는 물어물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버스 회사에 알리는 절차가 있었고 그 버스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확인이 됐어요. 기다리는 동안 마르타는 계속 자기 탓을 했습니다. 학생 몇이 옆에 앉아 있었고요. 그러다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학생이 자기 나라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고했더니 접수증을 한 장 주더랍니다. 그게 끝이었다고요. 다른 학생은 아예 신고도 안 해봤다고 했어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다들 마르타 가방이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종점까지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고 마르타는 가는 내내 창밖만 봤어요. 가방은 사무실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마르타가 열어봤습니다. 여권도 있고 자료도 있고 지갑도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르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것보다 안심한 쪽이었을 거예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느냐고요. 승객 한 분이 기사에게 맡기고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름은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안 남겼다고 하더군요. 연락처도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지었는지 그분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런 건 자주 있는 일이라고요. 자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할 곳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가 고마워한다는 것도 영영 모를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10년쯤 전 일이 생각났어요. 학회에 가면서 열차에 서류 가방을 두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찾아봐야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신고만 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나라에서 살아온 것이지요. 저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칭찬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남의 물건이 있으니 맡기고 내린 것뿐이지요. 그게 특별한 행동이 아닌 곳에서는 이름을 남길 이유도 없습니다. 마르타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전하느냐고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르타는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요. 저는 그게 학생다운 감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본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이 끊기지 않는 건 제도로 설명됩니다. 작은 역의 안전문은 예산과 결정으로 설명되고요. 둘 다 정책이에요. 우리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남기지 않고 내린 사람은 정책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적어 넣을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토마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적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점 목록인 줄 알았지요. 토마스가 그걸 제 앞에 놓았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대신 날짜와 시각과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하나씩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말하길 처음엔 반박할 근거를 모으려고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적고 보니 반대쪽 근거만 쌓였다고요. 그러고는 물었어요. 내일은 뭘 보러 가느냐고요. 저는 일정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이 나라 교통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빠르고 정확한 것은 되게 건강하고 발이 빠른 사람에게 유리하지요. 줄을 서고 계단을 오르고 문이 닫히기 전에 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저는 다음 날 그걸 보기로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제가 정한 게 있었어요. 이 나라 교통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건 이미 봤으니 이제 빠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로 한 겁니다. 빠른 시스템은 대개 그렇거든요. 잘 굴러갈수록 못 따라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줄이 밀리고 문이 닫히고 다음 사람이 앞질러 가지요. 저는 그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라고 가르쳤어요. 효율을 올리면 누군가는 밀린다고요. 어쩔 수 없는 대가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저는 학생들에게 오늘의 주제를 말했습니다. 오늘은 잘 굴러가는 것을 보지 말고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자고요. 토마스가 좋다고 했어요. 그건 어느 나라나 약한 부분이니 여기서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전 환승역에서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분이 개찰구를 지나 들어왔어요. 학생 둘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와드리려고 다가간 거예요. 마르타도 따라갔고요. 그런데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가던 방향에 그게 있었으니까요. 승강장으로 내려가서 안전문 앞에 섰습니다. 열차가 왔고 문이 열렸고 탔어요. 우리가 본 건 그게 다입니다. 마르타가 멈춰 서서 그 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려고 갔는데 도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조금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학생 셋이 그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개찰구에서 승강장까지요. 계단을 한 번도 밟지 않고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어요. 한 군데라도 끊기면 결국 누군가를 불러야 하니까요. 끊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에는 유모차를 밀고 가는 가족이 같은 길로 지나갔어요. 그 가족도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 없는 학생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나흘 만에 처음 들은 목소리였어요.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방금 저분이 누구에게 부탁을 했느냐고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요. 우리 중 누구도 그 장면에서 부탁이라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길 자기 어머니도 휠체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는 어머니가 밖에 나가려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고요. 역에 미리 전화를 걸어서 몇 시에 갈 테니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야 한답니다. 늦으면 안 되고 그쪽 사정이 안 되면 못 나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안 나가게 됐다고 했어요. 어머니만 안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안 나가게 됐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두고 나가는 게 마음에 걸리니까요. 그 아이는 그걸 오랫동안 어머니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그게 어머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고요. 저는 그분이 탄 열차를 한참 봤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못 봤을 거예요. 도와드리려던 학생들도 그 앞에서 멈춰선 저도요. 그분에게는 그냥 평범한 오전이었을 겁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특별한 배려를 받은 사람은 그걸 기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은 기억할 게 없어요. 오후에 다른 역에서도 같은 길을 확인했습니다.
거기도 끊기지 않았어요. 학생 하나가 자기 나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고장이 잦아서 결국 아무도 안 쓴다고요. 다른 학생은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했어요. 그럴 바에는 계단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빠르다고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느냐, 끊기느냐의 문제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강의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효율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30년 동안 썼습니다. 시험에도 냈고요. 그 문장에서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한 번도 이름을 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이렇게 정리하더군요. 도움을 많이 주는 나라와 도움을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라고요. 저는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전공을 골랐느냐고요. 그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어머니가 밖에 나가는 날을 늘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이름을 그때 처음 제대로 불렀어요. 나을재였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나라에서는 왜 안 되느냐고요. 저는 이번에도 답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고 예산이 부족하고 오래된 역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답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작은 역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가 무너진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발표 원고를 열었습니다. 견학 오기 전에 미리 써둔 초안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문장을 지웠어요. 효율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불편이라는 문장을요. 지우고 나니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대신 넣을 문장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 곳은 전부 누군가 정해준 곳이거나 제가 고른 곳이라도 결국 열차가 다니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도 견학단도 갈 이유가 없는 곳은 어떨까요? 저는 그걸 학생들 없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숙소를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학생들 앞에서 하기는 싫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어요. 지도에서 관광지가 없는 동네를 하나 골라서 거기 다니는 버스를 타보는 겁니다. 견학 일정이 없고 안내판도 없고 외국인이 갈 이유가 없는 곳으로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더웠습니다. 낮에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정류장에 유리로 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길래 저도 들어갔어요. 시원했습니다. 바깥과 안이 확실히 달랐어요. 저는 잠깐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안에 앉아 있던 분들을 봤어요. 장을 보고 돌아가는 노인 두 분과 일이 끝나고 가는 듯한 젊은 사람 하나였습니다. 관광객은 없었어요. 노인 한 분이 부채질을 멈추고 저를 보시더군요. 제가 계속 서 있으니까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그분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나라 이름을 댔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여기 여름이 덥지 않으냐고 하셨습니다. 덥다고 했지요.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서 이걸 만든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게 시범 시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나 그런 게 있어요. 몇 군데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는 거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정류장을 봤습니다. 몇 개는 그냥 벤치만 있었고 몇 개에는 그 유리 공간이 놓여 있었어요. 중요한 건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 아니라 장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매일 타는 동네에 그것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버스가 서고 노인 두 분이 내리셨어요. 짐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사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두 분이 완전히 내려서 인도에 설 때까지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도 없었고요. 저는 속으로 시간을 세어봤습니다. 20초쯤이었어요. 그 20초가 시간표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저는 종점 가까운 곳에서 내려 조금 걸었습니다.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가게 몇 개가 문을 열어두고 있었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밤이 꽤 됐는데도요. 정류장에 서서 기다려봤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조금 있다 또 왔습니다. 버스가 떠난 뒤에도 오래 기다리지 않아 다음 버스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곽 동네에서는 버스를 한번 놓치면 하루 계획부터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차를 사고 버스를 타는 사람은 더 줄지요. 이 동네 사람들은 차가 없어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차가 있느냐고요. 없다고 했습니다.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이면 차부터 삽니다. 차가 없으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버스가 끊긴 시간에 일이 끝나면 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차를 삽니다. 차를 사면 버스는 더 줄고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학생들이 보낸 발표 자료를 열었어요. 자료가 열렸어요. 저는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 제 통신 계약은 이 나라에서 쓸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버스에서 인터넷이 되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저는 옆에 앉은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버스만 되는 거냐고요. 그분이 저를 잠깐 쳐다봤어요. 질문이 이상했던 겁니다. 그러고는 짧게 답했습니다. 다 된다고요. 그게 다였어요. 대단한 걸 알려준다는 표정도 아니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버스에 손잡이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올 법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놀라고 있는 것들을 여기 사람들은 놀랍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걸요. 빈자리도, 작은 역의 안전문도, 돌아온 가방도, 혼자 타고 내리는 휠체어도, 시원한 정류장도, 버스의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하나가 뉴스인데 여기서는 그냥 오늘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우리나라 정류장을 떠올렸어요. 표지판 하나가 서 있고 그 아래 벤치가 있으면 나은 편입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없고 겨울에는 바람을 막을 게 없어요. 그걸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저는 30년 동안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점을 적으려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줄도 적지 못하고 덮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정류장에서 사람이 우르르 탔어요. 몇 정거장 지나니까 또 우르르 내렸습니다. 자리가 찼다가 비었다가 했어요. 그때 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많아서였어요. 이 나라는 좁은 땅에 사람이 몰려 삽니다. 한 대에 많이 타니까 한 사람당 드는 돈이 적어지지요. 그러니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넓고 사람이 흩어져 살아요. 같은 걸 하려면 몇 배가 듭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저는 원고를 열었습니다. 비어있던 자리에 그 문장을 적었어요. 이 나라가 특별한 게 아니라 조건이 다른 것이다. 30년을 지킬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발표입니다. 발표를 마친 그날 저녁 우리는 돌아가요. 발표 전날 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료를 들고 모였어요. 저는 발표 방향을 정리해 주려고 앉았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말했어요. 본 것을 그대로 발표하겠다고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견학 보고서는 감상문이 아니에요. 좋았다는 말만 늘어놓으면 학교에서도 쓸모가 없고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정리 방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발표였어요. 무엇이 좋았는지 나열하지 말고 그게 우리 조건에서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적는 것이요. 그래야 나중에 현장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쓸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학생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르타가 물었어요. 그럼 저희가 본 건 뭐냐고요. 그러고는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10,000원 전철에서 아무도 앉지 않던 자리요. 단속도 벌금도 없는데 지켜지던 자리 말입니다. 제가 직접 고른 작은 역에 서 있던 안전문이요. 그 전에 사람이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세운 것 말입니다. 여권이 든 가방이 그대로 돌아온 일이요. 맡긴 사람이 이름을 남기지 않은 것도요.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혼자 열차를 타던 분이요. 말하는 동안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학생 하나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럼 저희가 본 게 사실이 아니냐고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실을 그대로 옮기는 건 보고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이냐고요. 저는 그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종이를 꺼냈어요. 나흘 동안 적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박할 근거를 모으려고 시작한 종이었지요. 토마스가 그걸 읽었습니다. 날짜와 장소와 본 것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어요. 다 읽고 나서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우리 중에 가장 늦게까지 의심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반박할 게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흘 내내 제 편이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원고에 적어둔 문장을 꺼냈어요. 이 나라가 특별한 게 아니라 조건이 다른 것이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좁은 땅에 사람이 몰려 살아요. 한 대에 많이 타니까 한 사람당 드는 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넓고 사람이 흩어져 삽니다. 같은 걸 하려면 몇 배가 들어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발표에서 이 말을 못하면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 바꾼다고요. 말을 마치고 저는 조금 편해졌습니다. 30년이 다시 서는 기분이었어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게 납득한 침묵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 계산이 정말 맞는지 각자 따져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타가 자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첫 차보다 이른 시간에 다니는 버스가 있다고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마르타가 다시 말했어요. 아침 첫 차가 다니기도 전에 나가는 버스가 있다고요. 새로 나온 기술을 쓰는 버스라고 했습니다. 마르타는 처음부터 그걸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 말을 듣고 찾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적으면 못한다고 제가 말했으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적은 때는 언제인지 본 거예요. 저는 시범 운행일 거라고 했어요. 마르타가 물었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보면 되지 않느냐고요. 학생들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적은 시간에 버스 한 대 다니는 건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시범 노선이거나 보여주기용이거나 곧 없어질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와서 발표에 넣으면 웃음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토마스가 물었어요. 그럼 안 가보고 그렇게 쓰면 되느냐고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30년을 부정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입 밖에 나오고 나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마르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교수님을 부정한 적 없다고요. 자기들은 본 것을 말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방이 조용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밤을 겪은 적이 없었어요. 학생과 다툰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전부 나가버린 적은 없었어요. 책상 위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날 한 줄도 적지 못하고 덮은 수첩과 문장 하나만 적힌 원고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나라가 특별한 게 아니라 조건이 다른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계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조건이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건이 가장 나쁜 자리에서는 안 해야 맞아요.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 말입니다. 학생들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30분 먼저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사람이 하나둘 왔습니다. 우리 말고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요. 마르타가 저를 보고 놀랐어요. 저는 말리러 온 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만 새벽에 돌아다니게 둘 수는 없다고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안 믿었으니까요.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에 차가 거의 없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운전석 옆에 안전을 살피는 분이 앉아 계셨어요. 새로 나온 기술을 쓴다는 게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탔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세어봤어요. 우리 일행을 빼면 6분이었습니다. 6명이었어요. 제 계산법으로 이 노선은 폐지 대상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로요. 앞쪽에 2분이 앉아 계셨어요. 조는 분도 있었고 창밖을 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버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새로 나온 기술이든 뭐든 그분들에게는 그냥 출근 버스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마르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시느냐고요. 일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청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르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버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그분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1시간 일찍 나왔다고요. 첫 차를 기다렸다가 가면 늦으니까 걷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매일이었다고요. 지금은 조금 더 자고 나온다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버스가 언제까지 다니는지 아시느냐고요. 모른다고 하셨어요. 다만 없어지면 다시 1시간 일찍 나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아주 담담하게 하셨어요. 원망도 없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시간이요. 매일 1시간을 더 자는 것과 못 자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표에는 그런 칸이 없었어요. 제 표에는 이 노선의 승객이 6명이라는 칸만 있습니다. 저는 그 6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 보고서에서 이런 분들은 숫자였어요. 이용객 수라는 칸에 들어가는 숫자요. 그 숫자가 작으면 노선이 사라집니다. 며칠 전 작은 역에서 떠올린 그 보고서 말입니다. 제가 비용이 맞지 않는다고 썼던 그 역에도 이런 분들이 다녔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에만 가장 앞선 것을 쓰지 않았어요.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에 그걸 먼저 보냈습니다. 조건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조건이 가장 나쁜 자리에 먼저 넣었으니까요. 제 마지막 문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버스가 몇 정거장을 더 갔어요. 사람이 한 분씩 내렸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일하러 가는 분들이었어요. 내릴 때 그 어르신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좋은 구경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오후가 발표였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했어요. 각자 본 것을 말했습니다. 마르타는 가방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말했어요. 말 없던 학생은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안 되는 날이 있더라도 해보겠다고요. 토마스는 자기 종이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저였습니다. 저는 원고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이 다르다는 문장이요. 저는 그걸 읽지 않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저는 좋은 교통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옮기는 것이라고요. 그 말이 틀렸다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족했어요. 한국은 더 빠른 열차 하나로 앞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의 시간을 먼저 지키면서 좋은 교통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본 것은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좋은 교통은 가장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더군요. 말을 마치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생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마스가 나중에 저에게 왔어요. 자기 종이를 저에게 주더군요. 필요하실 것 같다고요. 저는 그걸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날 발표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 자리가 여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첫날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30년 동안 써온 문장을 적었어요. 늘 하던 대로요. 그리고 지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날 나눠줄 과제도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승객을 옮길 노선을 설계하는 문제였어요. 해마다 첫 수업에 내던 과제였고 정답을 고르는 기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냈어요. 자기 도시에서 이동을 포기한 사람 한 명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휠체어 때문에 역에 가지 못한 사람도 좋고 첫 차보다 일찍 출근해야 해서 매일 비싼 교통수단을 쓰는 사람도 좋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멈췄는지 먼저 알아본 뒤 다시 움직일 방법을 설계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노선 전체를 바꾸라는 뜻입니까? 한국에 가기 전에 저라면 아니라고 답했을 겁니다. 한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했겠지요.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타지 못한 사람은 이용객 수에 잡히지도 않는다고요. 숫자가 작아서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탈 수 없어서 숫자에서 사라진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부터 계산하자고 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에 함께 다녀온 학생들은 그 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알고 있었어요. 말 없던 학생은 어머니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고 토마스는 한국에서 제게 건넨 기록의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날 강의는 예정에 없던 이야기로 채워졌어요. 한국의 만원 전철에 있던 빈자리 이야기부터요. 며칠 뒤 학과 회의에서도 저는 결정을 하나 바꿨습니다. 한국 현장 수업을 한 번의 특별 견학으로 끝내지 말자고 제안했어요. 다른 교수들은 무엇을 더 보러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더 빠른 열차인지, 더 새로운 버스인지 궁금해했지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술은 사올 수 있지만 그 기술을 누구에게 먼저 보낼지는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만원 전철의 빈자리와 새벽 버스에 6사람을 보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해 현장 수업 일정에도 한국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새로 떠나는 학생들에게 제가 준 첫 질문은 시설이 얼마나 새 것인지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는 가장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가. 그것을 직접 확인해 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견학을 다녀온 학교가 우리만이 아니었어요. 그 해에만 여러 나라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학생들도 오고 저 같은 사람들도 오고요. 다들 비슷한 것을 확인하러 갔을 겁니다. 정말 그런지 보려고요. 그리고 아마 저처럼 돌아왔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새벽 버스를 생각합니다. 6명이었어요. 그 6명을 위해 한국은 가장 앞선 것을 그 시간에 보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찾던 답이 거기 있었습니다.